네, 안녕하세요. 선박의 항공학개론 9주차 첫 번째 강의고요. 우리가 수업 때 1시간 15분 하긴 했는데 여기서 30분짜리 리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챕터가 우리 이번 챕터가 저항 추진이거든요. 근데 선박 저항 추진은 거의 전적으로 저희 유체역학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아직 유체역학을 안 배웠어요. 뭐 다른 거 듣고 이 수업 듣는 분들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과 과정상 안 배웠기 때문에 유체역학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그래 다음에 이제 선박 저항이랑 추진이랑 다음 챕터인 선박 운동 조종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요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참고 서적으로 쓰고 있는 책 5장에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은 저항 이제 새로 배우겠죠, 뭔지. 그다음에 수면. 수면은 영어로 그냥 뭐 워터 서피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프리 서피스라고 해요. 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 파도는 수면파겠죠? 수면에 생기는 파도, 웨이브라고 하고 상사성이라는 거 새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비라는 말도 배울 거고 뒤에 뭐 프로듀스, 레이놀드 수 그런 것도 있고 저항 계수, 우리가 계수는 배웠죠. 방형 계수 같은 거 할 때 계수라는 게 어떤 특별한 값을 그거를 기준값으로 나눠준 비율이 계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양력, 항력이라는 말 배울 거고 반류비, 추력 감소비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대충 이 정도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 배울 때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우선 유체역학 기초적인 얘기부터 하자면은 유체역학이든 뭐 구조역학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우리가 배우는 말이 이제 연속체 역학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연속체 역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써놨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어떤 물리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실제로는 뭐 분자 수준에서 문제 아니면 원자 수준 그런 데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물이다. H2O겠죠? 그럼 물 분자들끼리 뭔가 지들끼리 놀겠죠. 그 다음에 소금물이 우리가 배는 되게 바닷물에 띄우니까 소금물이라고 치면 뭐 NaCl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이 서로 영향을 줄 텐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유체역학 해석을 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우선 이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뭐 안다고 해봐야 이거에 저기 실제 배 저항이나 뭐 실제 배 프로펠러 작동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까지 가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연속체 역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물체가 있다면은 물일 수도 있고 뭐 구조역학 하는 사람들은 철일 수도 있고요. 걔를 아무리 작게 쪼개더라도 전체랑 같은 물리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물덩어리라도 거기서 일부를 떼어내면은 걔도 물덩어리로서 기능을 하겠다라는 거죠. 물 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물 자체로서 우리가 물 덩어리로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역학에서도 뭐 아무리 작게 쪼개도 걔는 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얘가 어떤 물성치가 뭐 밀도든 아니면은 전체 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라거나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얘가 변화가 점진적이다라는 거죠. 연속적이고. 그러니까 한 번에 중간에 가다가 뭔가 타가고 물성치가 변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물 분자까지 가서 얘기를 하자면 분자 간의 사이 공간에서는 실제로 이걸 아무 없잖아요. 밀도 같은 게.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물은 물
연속적인 물로 보겠다라는 게 연속체 역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고체 역학에서도 연속체를 배우겠지만은 여기서 다룰 연속체는 유체라는 거거든요. 유체라는 말이 뭐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는 유체라는 거는 액체랑 기체, 그 다음에 액체랑 기체랑 플라즈마라는 거 이제 기체보다 좀 더 그 분자 같은 게 전자나 뭐 그런 거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기는 힘들 건데 액체나 기체, 플라즈마까지 합쳐서 우리가 유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액체랑 기체, 플라즈마를 포함한 유체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물리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냐? 뭐 정의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가해지는 전다 능력, 아마 정력학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체를 자르는 힘이에요. 자르는 방향에. 그런 힘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의 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할 때는 외력이 있을 때 얘가 정지를 하지 않는 물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쪽 정의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유체 덩어리가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그냥 얘가 하나의 고체라면은 덩어리가 오고 있을 때 우리가 걔한테 반대 방향으로,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는 딱 정지를 해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유체 같은 거는 얘가 오고 있을 때 제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얘가 딱 예쁘게 정지하지 않죠. 그냥 뭐 사방으로 퍼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복잡한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유체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체 역학이니까 크게 봐도 되는데 우선 제일 아주 작은,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작은 유체 덩어리를 놓고, 그게 이거예요. 유체 덩어리를 놓고 거기에 가해지는 힘을 좀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힘은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배웠겠지만은 세 방향으로 가해집니다. X, Y, Z 방향. 회전 방향도 있긴 한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X, Y, Z 방향 힘으로 가해지는 세 방향인데 그거는 우리가 뭐 중력이라거나, 사실 동력학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물체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걔가 어떤 식으로 가해졌는지 문제에서 안 다루죠. 그냥 이렇게 힘을 가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나사를 돌렸다라고 하면은 육각 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걔를 뭐 스패너로 돌리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회전하는 모멘트가 가해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모멘트를 가했다라고 하기는 그러잖아요. 여기 뭐 표면에서 또 어떻게 얘는 힘을 가했을 거고 뭐 등등 있겠죠. 복잡하게. 그렇게 보자면은 유체 덩어리에 대해서도, 아주 작은 유체 덩어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힘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걔가 그냥 말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한테 힘을 가할 때 어떤 식으로든 얘 표면을 거쳐서 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력 같은 거는 굴테오 표면 갇히지 않고도 가해지죠. 지 자체로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힘, 뭐 저 유체를 가속을 했다거나 뭐 감속을 했다거나 할 때, 그럴 경우에는 거의 다 표면을 통해서 힘이 가해집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표면을 봤을 때 힘이, 그러면 이 표면에, 어떤 표면에 대해서 힘 가해지는 방향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표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유체에는 힘이 가해지겠죠.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표면을 통해서 가해지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면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가해지는 힘은 바디포스라고 따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중력이고요. 우리 분야에서는 중력만 다루는데 뭐 전자기력이라거나 이렇게 원격으로 가해질 수 있는 힘 있죠. 그런 것들도 바디포스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루진 않고 그냥 바디포스 하면 중력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 힘이 가해지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의 단위는 압력이랑 같이, 압력은 혹시 단위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뉴턴 퍼 미터 제곱.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이게 제일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뭐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가해지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어떤 면적에 대해서 힘이 가해지고, 근데 그 면적에 힘을 가해지는 방향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3차원 좌표되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누르거나 뭐 밖으로 밀거나 하는 힘일 거고, 그거 말고 어떤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면에 평행하게 밀리는 방향이 있겠죠. 특히 뭐 우리가 손길이 이렇게 밀자면은 마찰을 느낄 수 있는 방향, 그런 거를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럼 시어 스트레스는 몇 가지 방향이 있겠어요? 표면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노멀은 하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다 쓰고, 두 가지 방향인데 한 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얘가 아까 이 네모 유체 박스가 정확히 XYZ 좌표계를 그대로 따라갔다고 쳐요. 뭐 물론 유체 저 덩어리가 다른 좌표계를 따라가도 되긴 하는데 우선 이 좌표계랑 정확히 똑같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표면상에 이렇게 가해지는 힘을, 스트레스를 이제 노말이죠. 얘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XZ 평면에 대해서 XZ 평면에 대해서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얘는 XZ 평면을 Z 방향으로 가해지는 시어 스트레스구나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수학 아니면 대학교 수학에서 배웠을 것 같긴 한데, 한 면을, 어떤 평면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평면 자체 상에 좌표계를, 벡터를 표현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이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가지고 이 평면의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다면은 이 면 위에 좌표 벡터 뭐뭐로 구성된 면이다라고 하는 방법도 아마 배웠긴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면의 수직인 벡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벡터의 수직인 면이다라고 하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XZ 평면은 뭐가 되냐면은 Y방향 평면이 돼요. 얘도 Y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렇다면은 여기 그림에서 아까 Y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노멀 스트레스는 어떤 면이든 간에,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위에 아까 옆에 그림에서 그대로 따온 것 같이 얘가 Z고 얘가 X면 XZ 평면은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냥 얘는 Y 평면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Y 평면에 Y 방향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돼요. 시어 스트레스는 Y 방향 평면에 X 방향 스트레스 아니면은 Y 방향 평면에 Z 방향 스트레스가 되죠. 그럼 둘이 물리적인 현상은 좀 다르니까 얘는 스트레스에서 앞에 S자를 따가지고 그리스 문자인 시그마로 써주고, 얘는 그 다음 문자인 T에서 따온 그리스 문자인 타우로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유체 정육면체를 놓고 본다면은 거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 면에 세 가지 방향이에요. 자, 다 합쳐서 9개예요. 그러면은 X축의 수직인 면에 X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노말인 거 우리가 보면 알죠. 노말 스트레스니까 시그마. 비슷한 게 YY, ZZ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타우는 시어 스트레스니까 X 평면에
Y방향 힘, X평면에 Z방향,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평면에 세 가지 방향이 각각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우리가 9개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은 세 가지 성분이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보다 더 이제 높은 차원으로, 벡터면은 우리가 3차원이면 3개의 성분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3 곱하기 3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텐서라고 하고요. 벡터보다 상위 개념이겠죠.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텐서냐면은 스트레스의 텐서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텐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스트레스 텐서 중에서 노멀 방향 성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노멀 스트레스 얘기했죠. 시그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걔는 주로 뭐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은 물체 운동 유체 덩어리를, 물론 쉬어 스트레스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우선 그냥 선형 운동을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유체 덩어리를 그대로 밀어서 선형 운동을 하게 하는 거면은 아무래도 노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을 하겠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쉬어 스트레스는 변형에 대한 것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유체 운동은 노멀 스트레스 가지고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게요. 진짜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보자면은 노멀 스트레스가 물체 운동이 힘으로 인해 발생한 동력학에서 그거랑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노멀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물체가 운동만 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사기 같은 거 놓고 피스톤을 꾹 누르죠. 그러면 안에 있는 기체가, 여기 막아놨다고 치면 기체가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노멀 스트레스를 줬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누른 노멀 스트레스를 줬는데, 근데 부피가 줄어들어요. 물론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제 내부 에너지는 올라가니까 일을 해준 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근데 여러분들이 물을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면은 아마 알겠지만 잘 압축이 안 돼요. 실제로도 거의 안 되고. 그런 애들을 비압축성 유체라고 부릅니다. 공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기도 압축성으로 볼 수가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비압축성 유체라는 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물을 비압축성 유체로 보면 걔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멀 스트레스를 줘봐야 얘는 압축을 안 해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냥 물 덩어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노멀 스트레스를 주면은 얘가 압축은 안 하고 그냥 이동을 하겠죠. 받은 대로 이동만 하겠죠. 그런 게 이제 비압축성 유체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깊게 파고들자면 유체역학에서 다루겠지만 아직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노멀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유체 입자가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분야에서 대표적인 노멀 스트레스는 뭐가 있냐면은, 유체들을 쌓아놨을 때 부력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수면이 있을 때 저 밑에 유체 덩어리가 있다면은 얘가 느끼는 압력을 노멀 스트레스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우선 중력장에서 어떤 작은 각각의 변 길이가 dx, dy, dz로 나온 작은 유체 덩어리에서 z방향으로 노멀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건 변화량이겠죠?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dx, dy로 곱해주면 힘 차원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스트레스 단위니까 걔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정한 수심, h만큼의 수심 아래에 있는 유체 덩어리가 받는 노멀 스트레스는 거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받는 Z방향 스트레스는 요 작은 덩어리의 중량이 되잖아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걔를 면적으로 쪼개줘야겠죠. 면적으로 여기 위쪽 면적으로 나눠줘야 그게 스트레스 단위가 되잖아요.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렇게 하면은 요 식이 나오는데 얘를 보면 dx, dy는 서로 다 약분이 되니까 지워지고 결국에는 로 dz만 남아요. 로 dz g 그렇게. 그러면은 걔를 0에서 h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0에서 h면 이제 요 거리겠죠. 걔를 적분을 하면은 말 그대로 로 g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에 쌓여 있는 어떤 작은 유체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 위에 이렇게 유체 덩어리들이 촉촉히 dgz만큼의 간격으로 쌓여 있다고 했을 때 걔로 인해서 받는 노멀 스트레스는 시그마 zz인데 걔를 0에서 h까지 다 적분을 하면은 로 g h가 돼서 여기 h니까 여기 위에 쌓여 있는 그냥 물의 요 점에서 기준으로 위에 쌓여 있는 물의 무게랑 같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시그마 z만큼 얘는 로지 h만큼 얘가 압력을 받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래에서는 얘 무게만큼 더하니까 로지 h 더하기 dz만큼 아래에서 위로 추가로 받겠죠. 왜냐면 여기에 바디 포스로 로지 dz가 추가로 들어가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를 얘기를 앞에서 한 이유가 이런 유체 덩어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그마 z는 로지 h만큼으로 눌렀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뭐 좀 더 세게 누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얘가 압축이 되면은 그냥 부피가 줄겠죠. 그럼 아니면 얘가 비압축성 유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옆으로 퍼질 거예요. 원래는 정육면체였는데 위아래에서 누르니까 옆으로 퍼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옆에 또 똑같은 유체들이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누르고 얘도 퍼지고 싶고 얘도 퍼지고 싶은데 서로 눌리니까 안 퍼지고 정육면체 형상을 유지를 하겠죠. 그럼 이 크기가 얼마겠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얘가 누르는 만큼 옆으로 퍼지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에 누르는 거랑 여기에 퍼지려는 거랑 서로요 힘의 크기는 같을 거죠. 힘의 크기가 압력의 크기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랑 단위 길이로 유니트 랭스로 같으니까 걔로 인한 이 면의 면적이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르는 만큼 옆으로 퍼지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위에서 중력으로 누르고 있으면은 얘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겠죠. 안 움직이려고. 근데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또 밀어내려고 하고 옆에 있는 애들은 또 자기는 밀리기 싫으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꾹꾹 누르고 있어서 서로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누르는 힘만큼 옆으로도 누르고 있구나. 최종적으로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를 구하려고 했는데 노멀 스트레스는 방향성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H라는 수심 아래에 있는 물 덩어리인데 걔를 위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눌리는 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는데 그게 똑같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력 계산할 때 이걸 그냥 기본 원리로 정하고 넘어갔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압력이기 때문에 뭐 이해를 했겠지만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거는 새로 배우는 거예요. 전단력이라고 해서 전단력은 뭐냐면 뭔가를 자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쪽으로 누르고 얘는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 사이에 걸리는 힘이 전단력이에요. 끊어질 것 같이 이렇게 끊어질 듯이 위아래로 잘라서 그런 거고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유체가 가진 특성이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노멀 스트레스 다음으로 근데 얘는 주로 뭐에 의한 거냐면은 점성으로 의한 거예요. 얘가 전단이고 전단력이고 전단 능력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단 능력이고 걔는 뭐로 인해 발생하냐? 유체의 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성이 공기나 물 같은 거에서 느끼기가 좀 그런데 좀 끈적끈적한 물체들 있잖아요. 그런 꿀 같은 거 대표적으로 아니면 엔진 오일이나 그런 게 이제 점성이 있는 유체인데 그러면 점성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그 안에서 물체를 움직일 때 우리가
걔로 인해서 뭔가 좀 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것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뿔 같은 거 이렇게 저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걔가 뭐로 인한 거냐면은 유체랑 물체의 마찰로 인한 거예요. 근데 마찰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동력학에서 배운 것처럼 생각하기에 얘가 있을 때 뭐 얘를 강제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이에서 열 에너지가 있어.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유체에서는 마찰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를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물체 표면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물체 표면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표면상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은 위로 똑같은 속도로 바람이 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물체 표면에서는 얘가 속도가 0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물체 표면에서는 정말 이 표면 딱 여기에서는 유동의 속도가 0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분자 간의 문제긴 한데 아까 우리 연속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분자 상태에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유체 속도는 표면에서 0이다 라고 정하기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노슬립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노슬립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걸 좀 수학적으로 센스 있게 표현을 하자면 y라는 거는 물체 표면 수직 방향이거든요. 수직 위치가 0인 표면에서는 x방향 속도인 u가 0으로 나온다라는 게 노슬립 컨디션의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표면은 속도가 0이어야 되고 표면 속도는 0이고 저 위는 뭐 어떤 식으로든 속도가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속도가. 그렇게 되면 여기 0에서 여기까지 속도가 뭔가 우리 연속체니까 연속적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유착학에서 그걸 배우겠지만 우선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그렇게 됐을 때 표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는 여기 딱 여러분들이 표면을 봤을 때 이 표면에 있는 유체 덩어리에 시어 스트레스 전달 능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 식으로. 그러니까 y 방향으로 갈 때 u가 변하는 변화량이겠죠. 편미분을 했을 때 걔 곱하기 뭔가 비례상수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꿀같이 뭔가 움직였을 때 끈적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물질들은 여기에 있는 u 값이 큰 물질이겠죠. 그만큼 시어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뮤가 큰 물질은 표면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커진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고, 점성이 전혀 없는 물질이라면 시어 스트레스가 표면에서 0이니까 라운드 y분의 얘가 0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0이기도 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얘도 0일 거고 점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유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상 유체라고 배울 텐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표면에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값이 0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어 스트레스를 물체 표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찰력은 유체 점성 때문에 내가 움직일 때 그 유체들이 표면에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마찰력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동력학에서 얘기하는 그 운동 마찰력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운동 마찰력은 물체끼리 표면에서 서로 속도 차이가 났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비연속적일 때. 근데 여기에선 유체역학에서 하는 거는 속도가 연속적이지만 마찰이 발생한다라는 게 좀 다르죠. 그럼 마찰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물체가 u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마찰로 인한 저항이 발생하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위에 있는 유체가 마찰력 때문에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물체랑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유체들을 얘가 끌고 가면서 그 유체들이 계속 또 주위의 유체랑 뭐 마찰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저항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다루는 게 배 같은 거니까 배는 실제로 마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 표면에서 물이 쭉 흘러가면서 배 표면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쉬어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저항이 발생하는 게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넘어가는 비중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거는 원래 수업 자료에는 없던 거고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 업로드된 시점으로 사이버 캠퍼스 가시면은 이게 들어가 있는 파일로 교체를 해놨어요. 9주차 첫 번째 수업을. 그래서 거기 하나는 이제 유동 방리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체역학 때 너무 자주 배우게 될 거고 우리 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표면 속도가. 물체 표면에서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유체가 이제 계속 마찰이 있으니까 점성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쨌든 유동이 한번 불면은 꾸준하게 가지 않고 그냥 한번 속도만 줬어요. 속도만 줘서 유동이 쭉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 진행을 하면은 계속 운동량을 잃겠죠. 그래서 특히 표면 근처는 갈수록 속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속도가 너무 줄다 보면은 얘는 못 가고 얘는 많이 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더 못 따라가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마찰 때문에 다 이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꾸불꾸불하고 이제 유동이 돌기 시작하는데 뱅글뱅글 하고 돌면은 여기 위쪽은 뭐 멀쩡히 흐를 수 있는데 아래쪽은 도저히 균일하게 일정하게 흐르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유동이 표면을 못 따라가고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그 유동 방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동 방리가 일어나는 일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고 되게 압력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기에 그냥 마찰로 인한 유동 운동량 손실이 너무 크다면은 그러니까 계속 마찰로 노출돼 가지고 얘가 운동량을 잃는다면은 언젠가는 표면을 예쁘게 따라가지 못하고 지들끼리 유동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서 복잡하게 어지러울 단자를 써서 난류로 발생을 한다라고만 우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상세한 내용 사실 난류 같은 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저기 학부 수준에서도 제대로 안 배우고 대학원 가서 배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대학원에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문제고 그냥 그 컨셉 자체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이든 우리 선박 뭐 저항 추진이든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로 추가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